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일입니다. 무려 54일이라는 역대급 최장 장마 탓에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큰 상황인데요. 폭우가 물러가자 이번에는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언제 올지 모르는 태풍도 걱정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슈 토론에서는 폭우 피해 원인을 분석해보고 피해 복구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또 앞으로 재방지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여일간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 피해가 속출하면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피해 원인 중 하나로 댐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고, 이에 대한 재검토와 전면적인 개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미래통합당은 섬진강 일대의 수해는 인재라며 4대강 사업까지 다시 소환했습니다. 섬진강 일대의 피해가 커진 것이 4대강 사업을 안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4대강 사업하지 않은 섬진강 속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생겼고, 4대강 사업한 지역은 낙동강의 일부 구간 제방이 약한 데만 터졌지, 나머지 지역은 수년째 4대강 사업 이후에 이 범람이라든지 물 피해가 없고.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사업의 폐해가 이번 수해로 거듭 입증됐다며 보호 해체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낙동강 본류둑이 터진 가장 큰 이유도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보가 물 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에 강물 수위가 높아지면서 강둑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수압이 올라갔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우 피해에 따른 원인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연일 4차 추가 경정 예산 안팎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선거를 맞이해서는 참 인심을 써야 되니까 추경이 절대로 필요한 것처럼 온 사람들이 막상 지금 생계를 상실한 이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갖다가 위해서는 추경을 갖다가 거부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당은 당정청 회의를 통해 4차 추경을 유보하고 재난 지원금을 2배로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은 재정 여력이 있어 4차 추경 편성은 추후에 판단할 일이라는 겁니다.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하였으며 추경은 추후에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주 이슈 토론에서는 폭우 피해에 따른 논란과 과제에 대해 집중 토론해봅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김형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장석환 교수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무려 50일 넘는 기간 비가 왔습니다. 역대 최장의 장마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피해가 엄청난 상황인데요. 지금 폭염과 코로나 사태 탓에 폭우가 언제 있었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피해도 복구되지 않은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망자 37명, 실종 5명, 이재민은 무려 4,000세대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폭우 피해가 커진 이유, 그리고 지금 당장 재난대책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 네 분께서 오늘 토론에 있어서 기본 입장부터 간단히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 의원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죠. 네, 아마 전반적으로 크게 나누면 하드웨어적인 측면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기본적으로는 4대강 사업과 그 사업 이후에 지류 지천의 사업이라든지 그런 추가적인 사업들이 일관되게 이렇게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SCO 투자 예산의 어떤 규모가 점차적으로 줄어들는과 동시에 그것들이 좀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 네. 또 실제로 4대강 사업에 있어서 부실 논란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하나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보면 어떤 60년 만에 오는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큰 물난리 홍수 피해였는데,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기상청과 또 지자체, 중앙정부 간에 미리 오는 어떤 기후변화 또 홍수에 대한 예상이 늦어지고, 그것이 충분히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기 골든타임을 놓치는 그런 부분들이 겹쳐져 있다. 네. 이제 그렇게 보여줄 수 사전 있겠습니다. 대비책도 부족했다. 네. 하드웨어적인 측면 외에도. 신지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재난대책이라 하면요, 저는 이 선후 경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장마는 이제 마무리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그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피해 복구 차원에서 긴급 구호를 해야 될 부분은 네. 좀 아주 신속하게 좀 긴급 구호를 하자. 그다음에 지금 특별 재난 지역 선포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갖고 모든 행재정적 조치를 통한 그 긴급 구호를 할 수 있는 것들 최대한 하자라는 거고요. 우선해야 된다. 네, 이게 가장 선행돼야 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네. 그 두 번째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그럼 이번 수재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원인을 진단하고 규명하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 원인 규명이 됐으면 그럼 재발 방지 대책으로 앞으로 네.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이 3단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굉장히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게 느닷없이 1단계 긴급 구호를 해야 될 요 단계에서 정치권이 정쟁에 휘말렸다. 4대강 이명박 정권 때 4대강 한 게 이게 홍수의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하는 식의 굉장히 한가한 그들만의 논의고 정말 수재를 당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입장에 보면 정말 분노가 치밀 수 네, 있는 네.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이 이걸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시켰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는 좀 침착하게 그런 것들은 선후 경중으로 따지면 나중에 일단 일단락되고 나중에 차분히 해도 되지 않느냐 하고 대통령께서 그런 걸 좀 정리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대통령도 오히려 거의 가세하면서 논란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 이런 점이 저는 굉장히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 논란부터 일어났다. 네. 안진걸 수석께서 네. 참 이거 엄청난 민생 문제인데. 예, 네. 그렇습니다. 민생경제 살리기에 올인해도 모자랄 판에 네. 또 정말 뜻밖의 엄청난 장마와 수재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추산하기로는 피해액이 5천억 정도로 달한다. 근데 현대경제연구원은 그동안 재난이나 수해를 봤을 때 1조 원 정도 달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이 나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섬진강이라든지 구례 이쪽 분들은 인재라는 주장을 강하게 하는데 거기에 네, 설득력이 그렇죠. 지금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따져야 되겠지만 저는 우선적으로 5천억에서 1조 원이나 되는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 피해를 복구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최대한 합심해서 신속히 대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네. 예. 일단 피해 입은 국민들에 대한 구제가 우선이다. 맞습니다. 네, 그런 예. 말씀이시고요. 당연한 말씀이고 창석광 교수께서는 좀 현재 이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신 전반적으로? 예, 지금 엄청난 폭우가 많이 오고 정말 안타깝게 우리 국민들이 이 수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거 예상하지 못한 호우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전문가들은 이미 굉장한 부분은 오래전부터 예상을 했었고 이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예상 못한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같이 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이번에 여러 가지 그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우리가 예견될 수 있었고 충분히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과거의 경험이나 이런 부분을 살리지 못한 네.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늘 이런 어떤 재난이 일어나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피해 복구에 쓸 돈 가지고 먼저 대책을 세웠으면 될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가장 시급한 건 일단 재난 당한 이재민들에 대한 구호가 먼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또 토론을 통해서 이런 사태가 이렇게 커진 원인을 뭔가 분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원인을 분석해야 제대로 대책이 나올 텐데 너무 많은 기간 동안 많은 비가 오는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아니다 뭔가 좀 핵심적인 원인이 있다 이렇게 피해가 커진 데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 기자님 핵심적인 원인을 좀 짚어주시면. 지금 54일이란 굉장히 긴 장마가 왔지 않습니까? 보통 한 800, 900mm 정도 왔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300mm 조금 넘습니다. 네.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에 800~900mm가 왔다는 것은 한 70%가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 오랫동안. 그렇죠. 네. 장기간 비가 많이 왔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홍수의 피해는
얼마나 집중적으로 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즉 30mm, 시간당 30mm 이상이면 우리가 굉장한 폭우라고 하는데 80mm, 90mm 정도가 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상황에 피해가 발생을 했고 그 상황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부족했다. 집중호우, 강우 강도가 높은 북한은 한 1000mm 정도 왔습니다. 아마 네. 북한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피해를 많이 봤을 거라고 네.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예견을 했을 뿐만이 아니고 지금 2011년 이후에 한 10년 만에 홍수가 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너무 좀 느슨해져 있었던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진걸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속 가능한 투자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 예산이 제가 알기로 512조인데요. 하천하고 치수에 들어가는 SOC 예산이 한 8천억, 1조가 채 안 됩니다. 네. 도로 철도가 16조 정도 됩니다. 도시재생은 48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SOC 사업에 이 재산과 안전을 담보하는 이 사업에 네. 너무 부실한 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집중호우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에 대한 대비 투자가 소홀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다른 뭐 자유롭게 말씀해 예, 그래서 저는 이제 4대강 문제도 나올 거고 이건 네. 치수의 문제고 네. 그 이제 산사태, 그 태양광 패널 문제, 그 치산의 문제인데 네. 치산 문제 이전에 전 기상청 문제를 좀 먼저 짚어야 된다고 기상청의 봅니다. 문제.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개인적으로 추위보다 더위에 좀 약해요. 네. 그런데 그래서 올 여름 날씨 기상청 그 예보를 보면 40몇 년 만에 폭염이라고 해갖고 요번에 내가 여름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장기 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폭염은커녕 그 이런 기록적인 역대급 장마가 이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네. 기상청. 우리나라 그 기상청 일기 예보가 국민적 조롱거리도 되고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도입하는 만에 뭐 이랬는데 네. 이게 완전히 빗나갔고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 폭우가 이어지니까 뭐 유럽의 노르웨이 그걸 갖다가 보고 그걸 더 신뢰하고 어쨌든 뭐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상청이 그러니까 무슨 치수 사업이 얼마 정도 잘 돼 있었다 그거 이전에 네. 이런 거를 그 기상 예측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했다면은 약점을 미리 보강할 수 있는 예방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면은 그 피해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폭우를 예상했었으면 그렇죠. 미리 대비할 수 있다. 예, 미리 대비하고. 그런데 그런 거를 완전히 이제 놓쳐버린 거다. 그래서 기상청의 책임이 저는 1차적으로 좀 네. 짚어줘야 되고. 그래서 기상청도 짚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예, 그리고 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후변화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벌써 네. 오래됐어요. 그러면 기상청의 일기예보 시스템이 과거에 이 한반도 지역의 어떤 이런 데이터들을 축적하고 뭐 해서 거기서 예측하는 이런 걸 수가 있는데 이제 기후변화라는 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우리 교수님 설명해 주셨듯이 요번에 내린 양이 1년치의 상당 양이 그냥 여기 내리듯이 그러니까 초집중 호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기후 변화의 그거를 여기다가 예측 시스템에 태워서 뭐를 할 수 네.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전혀 못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기상청 예보 시스템도 좀 보완해야 된다. 기상청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짚어보죠. 뭐 이 예, 문제도 예. 지금 워낙 시중에서 예. 기상청에 대해서 험한 말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인용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도. 기상청 예보가 50%를 넘지 못해 정확도 넘지 못한다고 네네. 하고 진짜 기상청 정보를 아까 말한 대로 노르웨이까지 가서 그런 모델을 봤는데 실제로 이번에 저도 느낀 것이 지금 이제 기상청이 원래는 과기부 소속이었습니다. 네. 근데 2008년도 환경부 소속으로 갔는데 이번에 가장 크게 느낀 행자부 소속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그래요?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기상 정보가 왔을 때 그 정보를 가지고 가장 먼저 협조될 것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이런 곳이 빨리 전달돼야 네. 되는데 환경부라고 하는 물관리 차원으로 기상을 볼 것이냐 아니면 사실은 오히려 과기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위상과 연관돼서 사실은 예측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체 국가 예산으로 보아도 사실은 환경부가 더 예산이 작았으면 작고 그 안에 청이라고 하는 것이 또 실제적으로 인원도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계약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실을 초래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환경부 안에서의 순환보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상 예측을 잘하기 어려운 구조적 부분들도 있고 예산적인 측면도 있고 이번에 극히 저도 느낀 것이 만약 맞든 틀리든 기상청 예측이 이렇게 낮다라면 그게 빨리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지자체에 전달하고 이번에도 북한에 넘어온
그 물 같은 거는 국방부가 캐치한 거거든요. 네. 그런 종합적인 어떤 뭐 컨트롤 타워로서의 행자부나 말하자면 총리실이 가져서 이걸 좀 규정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글을 보면 뭐 기상청에 대한 비난도 굉장히 많은데 예, 맞습니다. 좀 더 근원적으로는 북극의 우리 북극곰하고 한국의 소가 네. 둘 다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빙하에 있는 북극곰, 지붕에 있는 한국소 네. 이렇게 해서 기후위기의 문제를 지적하는 글이 많이 돌더라고요. 네. 빙하는 녹아내리고 그렇죠? 예. 또 한국엔 이렇게 사상 소들이 집으로 떠내려가고 올라가고. 집으로 올라가는 그런 풍경. 그 다음에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다. 기후위기다. 이 컷도 많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기상청의 문제도 대폭 뜯어고치고 이상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단순한 예보 기상이변이 시스템이 아니고 이제 뭔가 기상이변에 대한 근본적인 필요가 근본적 있을 것 대처. 같아요. 네.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들어가면 전 지구적 차원에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인류 차원의 어떤 대처가 없이는 네, 앞으로도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기상청 기상예보 틀린 것도 문제가 됐지만 하나 더 추가하면 섬진강 위역은 어떤 지적을 많이 하시냐면요. 큰 비가 내릴 거라고 예고가 됐으니까 네. 수자원공사가 미리 물을 좀 네, 방류해가지고 그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일선 행정청의 문제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이상 기온이 더 이상 이제 이상 기후가 아닌 거죠. 이것들이 이제 이상 기후가 늘 뉴노멀 이른바 되는 걸 생각해서 어떤 조직부터 재정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이제 댐 얘기 나왔으니까. 예, 아니 지금 관리 주체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재난은 원래 이제 예방 대응, 복구 이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방의 차원에서 보면 기상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예방의 차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관계가 되어 있고요.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의암댐 사고가 크게 났지 않습니까? 의암댐에서. 네. 의암댐의 이 사고의 주체를 한번 따져보면요. 의암댐의 댐 관리 주체는 한국수력원자력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산자부 소관이고요. 댐을 방류량을 그때 초당 10,000톤 정도를 방류를 했는데요. 방류를 하는 결정은 한강 홍수통제소, 즉 환경부에서 합니다. 네. 그 위에 있는 상류에 있는 하천의 제방이라든지 점용 허가라든지 이런 국토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위에 공원 앞에 있는 수초섬, 수질정화를 수초섬을 관리를 하는 것은 춘천시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관리 주체에 있어서는 절대 이것을 하나의 컨트롤 타워로서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없다. 네. 관리 주체가 말씀 나오셔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참 일어나기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 댐 약간 말씀하셨으니까 자, 섬진강 댐부터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죠? 섬진강 댐이 용담댐 그 주변이 잠긴 것은 물을 한꺼번에 방류해서 그렇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 주체 다르고 그다음에 또 방류를 결정한 주체 다르고 주변 관리한 주체가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겁니까? 뭐 어떻게 댐 관리 부실입니까? 아니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이건? 그 홍수 지역마다 다 다를 텐데요. 네. 제가 어쨌든 지금 최악의 수재를 겪는 섬진강댐 주변은 제가 여기저기 이제 문의대보 지역 주민하고 통화도 하고 왔습니다. 네. 토론 전에 지금 특히 우리 국회 방송이니까 그 지역구가 서동영 의원 지역구인데 네. 의원님이 직접 지금 수재 복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시다. 근데 예, 거기 그렇습니다. 민심을 그대로 전해주는데 그러니까 일단 이미 집중호우가 예고됐는데 사전에 물 방류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걸 지적하시고요. 네. 두 번째로는 사전에 8일날 방류해서 비워놨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다음에 8일날 대규모 방류를 했는데 사전에 방류 전 문자 하나가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거의 지붕까지 다 잠기는 그 전에도 이런 비슷한 비가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잠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원인은 하나밖에 없다. 뭐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섬진강댐의 방류를 너무 급격히 예고 없이 또 준비 없이 하는 바람에 그 하루가 다 잠겼다라는 지적이 많더라고요. 사전에 좀 예. 방류하고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물 관리는 지금 이제 일원화돼서 환경부로 했는데 그것도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죠. 환경부는 주로 수질 관리를 하는 데인데 수량 관리, 댐 방류 문제 이런 것들 다 또 관리 주체가 다른 수밖에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제 김전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겪으면서 그 질본을 지금 이제 청으로 승격해가지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떼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이 칸막이 행정의 폐해가 여기서도 이제 고스란히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그걸 다 종합적으로 엮여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거는 요번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 기후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뉴 노멀이에요. 이제 새롭게 된 거예요. 이상 기후가 일상이다는 거죠. 이게 일상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전제로 해놓고 모든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된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것도 또 이론화를 어떻게 다 모아서 해야 됩니까? 어떻게 실제로 됩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물 관리 일원화하고 사실 기산에 대한 기후 변화에 대한 컨트롤 타워 그걸 뭐 국무조정실에서 하든 어쨌든 어떤 특별한 케이스별로 이게 수질의 문제인지 홍수의 문제인지에 따라서 매뉴얼이 좀 나눠져야 될 것이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저는 국회라든지 여당이 같이 해서 재자연화 사업에 대한 예산의 정액 이런 것들이 연동해서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번에 보면 이제 인재라고 하는 부분은 그동안에 4대강 사업은 논쟁만 많았고 그 뒤로 전혀 뒤처리가 안 돼서 오는 하려 지천에 대한 부분, 재자연화 사업에 대한 지연, 그다음에 SOC 예산이 계속 줄어들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나마 그 예산의 대부분이 도로 뭐 다리 놓고 집 짓고 하는 것에만 쓰여졌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후 변화와 이와 같은 홍수가 왔을 때 말하자면 SOC 예산의 재구조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컨트롤 타워를 어떻게 할 행정체제 측면에서 지방조직법이라든지 그런 데서 어떤 그런 구조적 접근 말하자면 또 입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장 교수님께 특별히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제 댐 관리 문제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실제로 이제 섬진강 주위가 엄청 그 피해가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그게 거기가 뭐 4대강 사업을 안 해서 그렇다.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댐 어떤 그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의견이 분분한데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말 좀 안타까운데요. 그렇죠. 지금의 정도의 비에 오는 양에 비해서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럼 이게 어디까지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느냐. 그 부분이 제가 이제 그쪽을 제가 전공하는 입장에서 아주 간략하게 제가 좀 표를 좀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섬진강, 용담, 합천 이 세 개의 댐이 지금 크게 사고가 났거든요. 네. 용담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이 붉은 점선이 홍수기 제한 수위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댐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댐에서 가둬놓고 조금만 방류를 하는 게 그게 홍수 조절인데 홍수 때는 이 이상으로 물을 채우지 마라 이런 거거든요. 홍수기 제한 수위. 용담은 7월 30일 13시 1시 이후로 홍수기 제한 수위 이 댐 관리 규정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요만큼의 물이 더 많이 들어온 부분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요 들어온 물을 홍수기 제한 수위를 지키지 못한 부분은 수자원공사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못하면 이건 수자원공사가 일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홍수 조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홍수 조절 수위를 넘어와 버렸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고. 섬진강댐은 자 이렇습니다. 섬진강댐은 요 빨간색 점이 홍수기 제한 수위고 요 위에 파란색 점선이 계획 홍수에 그 이상은 이제 최대한 들어올 수 있는데 섬진강댐은 끝까지 홍수기 제한 수위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수자원공사는 우리는 뭐 별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단 섬진강댐에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섬진강댐은 이 두 개의 이 점선이 굉장히 좁은데 홍수 조절 기능이 다른 댐보다 가장 적은 댐이에요. 따라서 금방 넘을 수 있는 그런 데가 많이 있었고 이 부분은 한수원에 전력을 생산하죠. 농촌공사가 만경강으로 농업용수 공급하죠. 수자원공사가 생곡용수 공급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끌어올려서 수위를 맞춰놓았기 때문에 이 태생적인 한계, 이 문제점 때문에 이런 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각각의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심정들은 아시겠지만 그 좀 더 분석이 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겠다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자, 아까 이제 좀 잠깐 언급하시지만 그래도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대강 논란입니다. 정치권 공방이 있었습니다만 4대강 사업을 안 해서 어떤 부분은 피해가 커졌다. 아니다. 4대강 때문에 오히려 피해가 커졌다.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근데 저는요, 이게 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가 달라지는 게 지금 우리 사회의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감사원 감사를 이게 3번이나 했는데 어느 정권에서 정권의 의도가 모여서 감사를 요청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또 다르게 나오고요. 계속 달라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조차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이 문제에 관한 한 그래서 조금 있잖아요. 조금 거리를 두고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강의 홍수 조절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저 김영주 의원하고 저하고 학창 시절로 기억나는데 1984년에 엄청난 홍수가 났어요. 네. 엄청난 홍수가 나고 서울 특히나 저기 제2한강국 쪽에 망원동 이런 데가 완전히 그냥 다 잠겨버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두환 정권 때입니다. 근데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그 올림픽이 여름에 열리는데 그때 또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이게 국제적인 망신이다. 그래서 한강을 이대로 놔둘 수가 없다. 해가지고 시작한 게 보호사업이에요. 그 잠실과 김포, 신곡 거기다 보호를 만들고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4대강 사업의 원조가 한강 정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보호하는 게 정권을 물을 가두는 거죠.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제가 유년 시절에 이제 망원동에 산 적이 있었는데 네. 거기 저 초등학교 때 말이에요. 이게 수대가 나니까 뭐 지하실에 뭐 여기까지 막 잠기고 그러니까 망원동 집값이 그야말로 헐값이다. 네. 그런 말이 있었어요. 망원동 워낙 수재에 취약하니까. 근데 네. 그 한강 정비 사업하고 나서는 망원동에 그렇게 수재 났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없었다. 이건 성공적인 사업이에요. 성공적인 사업. 예. 그래서 정말 이 4대강의 효능에 대해서는 정치권 인사들은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 인사들은 좀 빠지고 정말 우리 장 교수님처럼 이런 정말 전문가들, 예, 어떤 당파성에 구애받지 않고 학문적 양심, 전문가적 기준에 따라서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좀 나서서 이 문제를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나 이제 기본적인 생각은 4대강 사업 한 것이 홍수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됐다. 이런 그런 말씀이신 의도와 거겠죠? 목적을 가지고 한 건 네네. 분명하다. 한강을 예. 예를 보더라도 예. 전문가들도 그게 다 다른데요. 그러면 어떡하죠? 이거. 네. 해보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때 4대강 사업의 문제가 목적이 뭐였느냐. 말하자면 사실은 강의 어떤 치수의 목적이 있느냐, 대운하 프로젝트였느냐, 이런 어떤, 물론 그게 비생산적인 토론이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밑으로 막 깊이 팠다라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시공의 굉장히 빠른 속도 안에, 정권 안에서 하기 때문에 부실 시공의 논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수변 지역에 사실은 나무도 굉장히 허투루게 해서 합선대 가보면 다 죽었어요. 오히려 또 물이 내려가다 보니까 주변에 수변 지역의 농가는 물이 없는 그런 부작용도 있거나, 또 보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또 다른 홍수 피해하고 다르게 어종이라든지 생태계라는 측면에서는 또 그것이 오히려 장애 요인이 되는, 혹은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아서 말하자면 수질이 굉장히 녹차 라떼라는 내용이 됐다니, 그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어떤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4대강 프로젝트가 끝나고 지류지천 사업까지 연결되고 실제적으로 바로 물이 큰 지류로 쏟아지지 않기 위한 말하자면 재자연화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부실한 4대강 사업에다가 그 뒤에는 방치된 것이 원인이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이라도 사업 자체는 그 사업을 홍수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 어차피 국가가 또 안아서 박근혜 정부든 문재인 정부도 그것을 재자연화해서 부분적으로 이런 큰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조차도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 저는 거기까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전문가 얘기를 하시니까 좀 말씀 듣고 그에 또 혹시 반론 있으시면 장 교수님 의견이 궁금한데요. 예. 환경단체들의 주장만 제가 짧게 소개하면요.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공부를 잠깐 하고 왔는데 보라는 게 기본적으로 물을 가두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질 악화는 우리 국민들도 대부분 동의하는 부분인데, 다만 물을 가두는 게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됐느냐. 환경단체들 주장은 뭐냐면, 어차피 항상 그 각종 재해는 지류지천에서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류지천 정비를 먼저 했었는데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엄청난 기후위기에서 비가 오는데 보는 기본적으로 물을 가두고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로 방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가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도 근본적인 회의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도 우리 국민들 앞에서 이 4대강에 대해서 제가 정말 최고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홍수 사태를 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다시 한번 공부를 같이 해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아니다 기다라기보다는 그런 고민은 들더라고요. 예. 그 전문가적인 견해를 들어서 지금 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4대강 사업은 전문가들이 결정한 게 아니고 정치인들이 결정한 거기 어쨌든 뭐 때문에. 지금 이번에 홍수 조절 기능이 이제 홍수 조절에 도움이 되었느냐, 아니면 4대 보호 때문에 오히려 홍수 피해가 커졌다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집중을 해주신다. 예. 그 딱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정치권에서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저희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걸 먼저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첫 번째, 보가 과연 이번에 홍수에 가중을 했느냐 이 얘기가 굉장히 논란이 되는데요. 보라고 하는 것은 4대강 보를 처음에 만들 때 홍수의 조절을 목적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보는 물을 담아두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수의 목적이 더 강한 거죠. 그리고 지금 정도의 홍수는 보를 훨씬 뛰어넘는 물이 흐르고 그 위에 있는 안에 있는 수문을 다 열기 때문에 홍수 조절의 기능은 우리 그 전문가들이 봤을 땐 그걸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난센스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제 다른 부분들 뭐 굴착을 한다든지 제방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수의 어떤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그 설계를 하고 사업을 시행을 했을 때는 시뮬레이션, 만약에 가상의 비와 홍수가 왔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 했지만 지금은 그 설계 홍수량보다 더 많은 비와 홍수량이 왔기 때문에 실제가 왔거든요. 저희들한테 조그만 시간을 주시면 정말 뭐 짧게는 6개월, 뭐 길게는 한 10개월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이 상황이 보가 있었을 때 4대강 사업 전과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해서 그 평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아,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저희들이 좀 저희 전문가들한테 맡겨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추론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 실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전문가들고 하시는데 제 생각 조금만 좀 보태면요. 이게 그 치수 사업의 그게 그 홍수 조절도 있지만요. 가뭄 대책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역대급 폭우 때문에 홍수 예방 효과가 얼마나 있었나 이것도 따지지만 역대급 가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또 그 가뭄에 그게 효과적인가 아닌가 이거 갖고 우리가 지금 아마 토론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은 다 봐야 돼요. 요번에 우리가 폭우로 인한 피해 때문에 워낙 거기에 이제 모든 게 꽂혀 있어서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봐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이게 어떻게, 이게 4대강 사업, 이 보호의 기능이 어떻게 되나, 그것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4대강 사업 할 때 말이에요. 그 4대강 중에 영산강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제가 또렷이 기억이 나는 게, 전라남도의 박준영 지사와 그 나주가 지역구인 당시 최인기 의원이 이거를 좀 해달라고 오히려 이명박 정부에 가장 먼저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산강이 이게 마른 강이 돼버린 거예요. 건천이 돼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배가 드나들고 뭐하고. 전라도에 그게 전주와 나주 때문에 전라도가 된 거 아닙니까? 나주가 그만큼 이렇게 그 물산이 자유롭게 풍성한 그런 곳이었는데 영산강이 그냥 건천 마른 강이 돼버리다 보니까 이거를 좀 반드시 해달라. 하는 게 당시 정당 소속은 달랐지만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요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이 좀 가뭄 문제도 포함해서 좀 평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 요소가 가미되는 데서 나는 부작용이죠. 그러니까 4대강 논란이 쉽지 않아, 그 말하자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열되지 않았더라면 일정한 정도의 그쪽 지역에 말하자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말하자면 홍수를 혹은 가뭄 대책할 수 있는 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이 이쪽 저쪽으로 나뉘다 보니까 그런 기회를 놓친 부분도 우리가 아프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번에 그 섬진강 댐 제방 터진 것에 이제 4대강이 포함이 안 돼서 됐다, 뭐 피해가 났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섬진강 하류는 100년 빈도로 설계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즉 1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비와 1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홍수를 감내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2014년부터
설계 자체가 아직도 지금 2020년이 됐는데 거기에 설계 자체도 아직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설계라는 건 뭡니까? 뭔가를 계획을 하는 거죠. 계획을. 네. 계획을 그러니까 이 정도의 백년빈도 홍수가 왔을 때 어느 지점은 제방 높이를 어느 정도 하고 어느 지점은 저류를 어떻게 하고 전설을 하고 뭐 이런 밑을 판다든가 홍수에 대한 계획을 하는 게 설계를 해야지 뭐 시공도 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뭐 예산을 세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설계 자체만도 지금 6년째 아직도 2014년에 시작한 게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약간만 덧붙이면 근데 그러면 지류나 지천 정비 또는 하류 지역의 어떤 이런 침수 피해 방지 이 부분이 왜 논의가 제대로 안 되냐면요. 사실 근본적으로 안타깝게도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이 우리 사회에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예산 낭비 환경 파괴 논란이 뜨겁다 보니까 그 이후 물에 관련된 사업이 진척이 쉽지 않은 그런 배경이 됐습니다. 꺼내기가 어려운 또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이니까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시점에서 4대강이 무조건 나쁘다 잘 됐다 판단을 못 하겠어요. 올해 장 교수님 같은 전문가들 환경단체들이 좀 차분하게 조사해서 국민한테 정치색이 없이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 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사실 가뭄이나 홍수 예방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기후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그 목적으로 전문가들과 행정부가 잘했으면 좋겠어요. 4대강 사업은 참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한반도 대운하라는 엉뚱한 목적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논란이 크게 붙어가지고 결국은 정치화돼 버렸잖아요. 그 이슈가. 그게 저는 가뭄이나 홍수 대책에 도움이 별로 안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분의 공통점은 정치 논리를 배제해야 된다. 철저하게 전문가 중심으로 이걸 구성해서 원인 분석하고 다 말씀하시면 또 국가적 투자가 있어야 된다 이거. 돈 좀 들여야 뭔가 예방이 되지. 치산, 치수 이 중요한 건데 치수 문제는 그렇다 치고요. 어쨌든 지류 지천에 대한 환경 정비도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폭우에 산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 시설 때문이다? 많이 지금 돼가지고 그렇다? 아니다. 태양광 발전 전체에 비해서 전체 산사태 피해에 비해서 많지 않다. 이런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일단 비가 너무 많이 왔죠. 그래서 이제 산사태라고 하는 것은 지하수가 물이 꽉 차 있으면 지하수랑 물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올리는 힘, 즉 부력, 우리는 그 양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지반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외력이 가해지면 그때부터 산사태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 외력이 가해지는 지점이 어디냐? 자연 상태에 있는 산지를 훼손하는 구간입니다. 그게 태양광일 수도 있고 또 펜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계곡에 어떤 휴양 시설을 할 수도 있고 주택.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한데 곡성의 산사태도 잘 보시면 그 위에 도로에서 절토한 성토한 그 구간에서부터 물이 흘렀거든요. 비가 오면 우리가 토성류라고 하는 그 물과 흙과 돌이 한꺼번에 반죽처럼 이렇게 밀고 오는 게 토성류인데 이 토성류는 초속 10m 이상의 속도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힘으로 오기 때문에 굉장히 태양광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런 나무를 없애고 절개함으로써 태양광 자연산지를 인공으로 절개를 해서 배수로를 확보하지 않는 곳이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지역입니다. 결국 산사태에 일조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저는요, 이게 그 태양광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도 녹색 성장하면서요, 신재생 에너지의 그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중에 하나가 이제 태양광이고, 저는 그래서 태양광이 이렇게 보급되고 확산되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입니다. 다만, 이게 설치하는 위치를 어디에 놓을 것인가. 근데 태양광이라는 그 대체 에너지의 기본적인 취지나 목적이 뭐예요? 청정 에너지고, 그린 에너지고, 그러니까 이제 탄소, 이런 석유, 석탄, 이런 거, 그 탈탄소예요. 그런데 나무를 베고 거기다가 태양광을 놓는다? 이거 자체가 전 모순이라고 봐요. 태양광이 태어난 존재 이유가 뭡니까? 근데 그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고 거기다 심는다? 이거 자체가 이건 저는 엄청난 모순이라고 봐요. 신조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역의 환경단체들을 두루 만나보면요. 사실 이분들이 신재생 에너지 앞장서서 주장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태양광 반대하는 데모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면 아니 산지를 훼손하고 하려고 한다 요즘에. 그래서 지자체하고도 다투고 일부 태양광 사업자하고 다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문제 역시 정치색을 쭉 빼고 팩트로만 보면
사실 이번에 태양광 주변에서 산사태가 한 12개 정도 발생한 걸로 됐는데 네. 그럼 전체 산사태는 한 1174건 정도니까 그에 비하면 한 1%쯤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사태의 주범이 태양광 개발이었다는 건 과도한 논리인데 네. 장 교수님이나 신지호님 말씀처럼 그 산지를 훼손하고 태양광을 하는 흐름은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요. 그 다니다 부분에 보면 많이 대해서는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난 정부에서 이번 12건 중에 지난 정부 9건, 현 정부 3건이라고도 분석이 나와 있긴 하지만 네. 그 정부를 다 떠나가지고 앞으로 주의해야 되는 중요한 또 숙제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태양광 자체는 좋지만 맞습니다. 나무를 훼손하고 맞습니다. 뭘 설치해서 저도 안 그 된다 이야기 이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이시고. 지역환경단체들도 네, 네. 그 부분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이제 드립니다. 예. 뭐 태양광도 태양광이지만 태양광은 좀 과잉해서 어떤 산사태의 원인들을 표식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완전히 도시가 개발된 지역보다 도농복합 지역, 즉 새로운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말하자면 이런 그 갑작스러운 비 피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다. 네. 그런 데 대한 대비책이 좀 필요하다. 물론 이제 말하자면 곡성과 같은 어떤 그런 어떤 지역도 있습니다만은 수도권 중에서 특히 아마 막 용인이라든지 또 뭐 어떤 성남이 이런 지역은 다시 또 개발 중에 있는 지역들이 많은 네. 도농복합 지역이 큰 피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물 관리에 있어서 어떤 그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간에 좀 태양광보다 훨씬 그런 어떤 재개발 네. 또 새로운 개발 뭐 신도시 지역 이런 지역의 어떤 뭐 물피해 우려 부분들을 그걸 뭐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재점검해야 다 근본적으로 이 말씀이시고 아까 이제 잠깐 피해액 말씀하셨잖아요. 네. 일부에서는 5천억, 일부는 1조, 또 뭐 7천억이라는 데도 있고요. 자, 지금 복구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정부 입장은 지금 이제 홍남기 부총리나 뭐 추경은 필요 없다. 이제 4차 추경 예비비도 있고 재난 대책비도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저는 현 정부 경제부총리 팀이 항상 우려스러운 게 여야가 상당한 의견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국민적 요구가 있는데 너무 단정적으로 막 안 된다고 해가지고 괜한 논란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피해액이 5천에서 1조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예비비가 한 1조 정도 있어서 충분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 당연히 경제부총리 해야 되는 거 맞는데 다만 이 피해보다 원래 피해 복구가 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2, 3조가 들 거다 이런 네네.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뛰어넘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앞으로 홍수나 태풍이 더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는 좀 더 유연하게 지금 여야에서도 지금 추경 논의를 하고 있던데. 네. 야당에서 오히려 하라고 좀 예, 맞습니다. 그다음 것 같아요. 여당도 처음에 이제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었으니까요. 근데 약간 지금 제동이 걸려 있는 분인데 홍남기 부총리를 중심으로. 그래서 제동을 무조건 거는 게 아니라 예비비로도 해보되 그래도 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열린 자세로 여야와 논의하겠다 이렇게 접근한 게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처음부터 추경 안 한다 하지 말고. 그걸 네. 1차, 2차, 3차도 다 안 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됐지 않습니까? 규모도 굉장히 컸거든요. 11.7조, 12.2조, 35.1조. 그러니까 그러면 이 경계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문제도 있고 막상 재해를 엄청 겪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특단의 대책을 안 세우려고 하는 거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정답이 다 나온 것 근데 같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되면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차 추경 얘기를 제일 먼저 꺼냈어요. 네. 그러니까 통합당 쪽에서 그래 논의해 보자 이렇게 됐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리고 고관 열쇠를 쥐고 있는 분 아닙니까? 네. 그거 안 됩니다. 예비비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안 쓴 상태도 왜 3번이나 추경했는데 뭐 4번이나 하자고 합니까? 이렇게 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가 얼마 남았는데 그 정확히 이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서 필요한 게 어느 정도다. 이 정도가 일단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처가 어디고 거기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이 정도가 되는데 예비비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니 이 부분만큼은 4차 추경을 하자. 이런 정도의 뭔가를 좀 청사진은 내놓고 4차 추경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 속에서 이것도 좀 정치 논리로 먼저 앞선다 그런 말씀. 좀 그런 느낌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홍 부총리 입장에서는 이제 추경을 자꾸 꺼내기가 어려운 입장도 분명히 그렇겠죠. 있다는 것이고 또 대통령 말씀은 추경이라고 하는 과정이 지금 그것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그것보다 빨리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미 사실은 고성 산불 피해자조차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아직도 그런 뭐 텐트 치고 계신다는 부분에 있어서 심지어 뭐 포항 지진 네, 국민들도 그렇습니다. 아직 그런 많이 의미에서 보고 안 보면은 됐다고 그러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뭐 추경 이전에 빨리 할 수 있는 부분 먼저 검토하겠다라고 하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것은 예비비나 또 기존의 예산이나 또 한국은행에 대출 받는 것, 그다음에 재정정권까지 포함하면 5, 6조가 가용하다. 네. 그러면 1조 피해라 쳐도 뭐 앞으로도 2, 3조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만 기술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추경하자고 하면 얼마나 고마운 얘기입니까? 할 수 있으면 추경까지 하는 데까지 가급적이면 우리 정부 예산 안에 쓰겠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야당과 협조해서 추경합니다. 그러면 그게 끝나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추경을 하냐 안 하냐 입장을 나눈다는 게 사실은 국민 입장에서는 한가운 소리처럼 들린다. 네. 그런 생각이죠. 하여튼 뭐 정부가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뭐 피해 복구에 힘쓰겠다 하고 그것이 안 되면 뭐 더 할 수 있다는 뭐 여지를 열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당연한 거죠. 조금 다른 입장에서 보자면요. 복구와 예방의 차원에서 보면 보통 1대 3 정도. 그러니까 미리 한 1을 투자를 했으면 3을 전략할 수 있는 네,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소잃고 외양간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96, 89에 대홍수가 났을 때 경기 북부에 한 1조 5천억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사후에 드는 비용이 한탄강댐과 군남댐을 만드는데 3조 5천억 들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전에 선제적으로 했으면은 그 비용이 1조 5천억이 한 5천억에서 끝났을 수도 있고요. 그 뒤에 드는 3조 5천억짜리 댐 2개를 덜 지었어도 되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추경의 논의가 지금 뭐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당장은 복구를 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좀 선제적인 방법으로 예산이 좀 쓰여졌으면 좋겠다. 네. 그게 바로 지속 가능한 어떤 예산의 어떤 쓰임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근데 솔직히 이제 이렇게 사고가 나면 거기 돈 얼마 들여도 좋다 이렇게 하지만 사고 안 났는데 거기다가 많은 돈을 투입해서 미리 뭐 하자 이러면 또 분명히 이게 왜 필요하냐고 국회에서 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얘기가. 좀 다른 문제가요. 일본은 지금 치수 사업의 예산의 1% 가까이 씁니다. 네. 우리는 아까 전체 예산의 말씀드린 1%? 전체 예산에 우리는 0.2% 정도밖에 쓰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정말 절대적인데 왜 안 쓰느냐? 하천에 투자를 하고 치수 사업을 하면 정말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요. 전혀 그거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이런 문제들이 좀 그래서 있어서 저는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방의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안 나도록 하는 게 최고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의료보험비 지출도 줄일 수 있는 거고요. 네. 표가 안 됩니다. 그게. 근데 이게 예방의학이 국가적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 나고 나서 뭐 수술비 내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제 외교에서도 예방 외교라는 개념이 생긴 지가 네, 오래됐습니다.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 있어도 미리 그 예방하는. 그 예방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방의학이라는 차원에서 이 재난과 관련해, 재해와 관련해 갖고 이 예방 개념을 좀 도입해서 뭐 해야 된다. 지금 그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그 피해를 예방한다는 면에서도 그렇고. 예. 어쨌든 예산에 대한 그 결정권을 국회가 갖고 있는 만큼 예를 들면 국토위라든지 한노위라든지 수석전문위원 중심으로 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네. 이 예산만큼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강력한 근거를 해서 그걸 기반으로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예산 정부하고 말은 조정 작업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것들을 국회 의원모임과 국회 예산정책처와 말하자면 정부하고 좀 연계해서 한다라면 조금 더 국가가 쓸 돈을 좀 더 효율적이고 말하자면 미래 예방적인 차원까지 도모하는 네. 그런 어떤 그 말하자면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예산 배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홍수가 났으니까 이제 그런 네. 예방적인 차원의 돈을 많이 써야 된다 이게 생각이 들지만 평소에 예산 이렇게 해놨으면 국회에서 이거 왜 필요해? 이게 비가 이렇게 많이 올 거 아닌데 많이 이렇게 깎지 않습니까? 그런 게.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불효불급한 예산이 돼갖고 그러니까요. 이제 삭제 순위 1순위를 이제 모르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예방의학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식의 이제 인식의 전환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도 말씀이고. 아마 이제 우리 코로나19하고 이번 홍수 사태 겪으면서 국민들께서
예방 예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실 것 같아요. 마스크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저소득 마스크 예산이 깎여갖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마스크 수요가 폭증할지 몰랐던 건데, 그러니까 당시에는 악의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제 그게 문제가 됐던 것처럼 정말 치수 관련 예산은 저는 대폭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다음에 하나 덧붙이면 이번에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하나 밝혀졌는데요. 우리 전 국민이 받았던 긴급 재난지원금 말고요. 그 재난관리법상의 재난관리기금으로 이렇게 수재를 겪는 분들이 주는 재난지원금이 있거든요. 네. 그 모든 국민 준 거 말고요. 수재민들만. 이게 1995년도부터 지금까지 금액이 그대로였더라고요. 네. 이번에서야 이제 2배로 상향되는데 그 금액도 우리 시민들 반응을 보면 너무 낮다라는 지만 네, 네. 재난 사망금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침수 피해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그렇죠. 2배로 상향됐다고 화제가 됐는데 이게 그동안 안 고쳐졌다는 것도 좀 문제였고 여전히 2배로 올렸지만 사망해도 2,000만 원, 침수 집이 다 잠겼는데 200만 원밖에 안 돼? 네. 이런 지역이 많더라고요. 근데 물론 돈을 무조건 펑펑 쓸 수는 없지만 이번에 재난지원금도 좀 현실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논의도 있다는 거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여당에서 2배로 지급하겠다 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냥 그렇게? 그 재난관리기금은 모든 지자체가 매년 적립을 일정한 비율을 적립을 네, 하게 네, 돼 있거든요. 심지어는 서울시 같은 조 단위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별로 쓸 일이 사실은 없었어요. 네. 그 목적에 의해서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을 대폭 모든 지자체가 거의 다 썼기 때문에 네. 그 기금이 전체의 한 70% 정도를 거기에 썼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또 홍수가 났는데 그러니까요. 원래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에 대한 기금을 목적으로 만든 거였는데 네. 사회적 인적 재난까지를 포함해서 용도를 확대를 해서 지급을 했는데 그게 지금 남는 기금이 별로 없어서 네. 진짜 중앙정부에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2중고, 3중고가 지금 된 상황이라고밖에 네, 네, 네. 볼 수가 없습니다. 야, 어쨌든 그런 부분도 하여튼 근본적인 검토가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 같습니다. 재난기금도 그렇고. 이제 피해 원인,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뭐 조사하려면 조사위원회도 꾸리고 그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객관적인 정말 분들이 모여가지고 전문가들 모여서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조사위원회를 어떻게 꾸려야 할지 조금 뭐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하시면. 지금 아마 환경부에서 지금 조사위원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먼저는 이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죠. 사고 원인이 이제 크게 따르면 댐, 하천, 그다음에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한 크게 3가지 정도의 네. 조사 파트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비구조적인, 즉 설계 기준이 적정한지, 네. 그리고 이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설계 기준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 네. 이런 것까지가 좀 광범위하게 해서 지금의 사고 원인과 분석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대책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향까지를 같이 제안하는 그런 네. 조사위원회가 설치될 걸로 믿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는 아까 좀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 정부 시스템 대응에 대해 이것도 좀 어떻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인가 그런 검토도 좀 있어야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차제 좀 그런 말하자면 홍수에 대한 뭐 비가 강우량이 늘어날 것에 대한 기상청 통보를 받으면 각 부처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네. 매뉴얼이 있었고 단순히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정부 조직법을 말하자면 바꾸서라도 격성할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토론이 네. 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보면 우리가 지금 비 피해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 학교가 굉장히 노후된 데가 많습니다. 네. 말하자면 단순히 뭐 물에 잠기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뭐 학교 사학 자체의 예산이 없어서 CD 등급을 받고도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는 학교들 그런 지역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어떤 기상 이변에 대한 뭐 폭우면 폭우, 네. 또 여름에 폭수는 폭수, 또 한파는 한파 이런 재해와 관련된 총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 이번에도 뭐 정부가 어렵사리 여러 가지 어떤 말하자면 그 IT와 관련된 홍수 통제 관제 시스템에 대한 예산을 1,000억 배정했습니다만 네.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종합적인 어떤 국토의 재구조화에 대한 어떤 플랜이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그 점검도 필요한데 중요한 게 정치 논리 역시 또 배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야에 좀 책임 있는 대표급 정치인들이 대국민 이제 합의를 해도 대국민 뭐 협약 같은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약속을 좀 해서. 재난의 정쟁화만큼은 하지 말자. 그 과거에 보면 이제 세월호 이것도 지나친 정쟁화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재난의 정쟁화만큼은 하지 말자라고 네. 하는
그리고 그런 거를 먼저 시작하는 사람들은 뭐 진짜 회초리를 때려달라고 하는 네. 그 여야 대표급 정치인들이 만나서 이번에 좀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대국민 선언하고 협약을 하는 좀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민생경제연구소 그런 역할을 좀 예, 해주실 것 저희들도 같아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호님 말씀 굉장히 건설적이십니다. 진짜 재난 문제로 유불리를 따지기 시작하면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최종적인 조사 결과로 책임 있는 집단이 밝혀질 수는 있겠죠. 네. 그 부분까지를 배제하자는 건 아닌데 일단 재난 상황에서는 여야가 그다음에 진보든 중도든 보수든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 이걸 대응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전제로 두 가지만 제안을 드려보면요. 네. 최근에 우리 어떤 재난을 보니까 부정확한 뉴스나 가짜 뉴스가 같이 이렇게 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시민들 사이에서는 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음모론도 있을 수 있고 의혹이 있으니까. 근데 그 부분을 여야가 딱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 이건 팩트다,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바탕에 논쟁했으면 좋겠고요. 그걸 이용해서는 안 된다. 예, 맞습니다. 가짜 뉴스는 그냥 아닌 건 아니라고 빨리 정리를 해줘야죠. 언론이든 정치인이든 정치권이든 그거하고 두 번째 조사위원회 만들어질 때 이 사대와 관련된 논란이 정말 지금 십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번에는 정말 전문가들 정치인들, 정치 논리를 배제한다면 전문가들하고 그 사대강을 오랫동안 지켜봤던 어떤 환경단체나 네. 주민단체들이나 또 양심적으로 그걸 중간에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종교 성직자 어르신들 이분들이 좀 서포트도 결합해가지고 이번엔 좀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네, 네. 오랫동안 우리가 이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말입니다. 혹시 정치 논리가 개입하려고 하면 좀 회초리를 예, 들어주신 그렇습니다. 역할을 예. 시민단체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결상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 재난 극복, 재해 대책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또 그리고 오늘 토론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 짧게 30초씩만 좀 듣겠습니다. 장 교수님께서 먼저 시작해 주실까요? 우리 기후변화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를 넘어서 기후위기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정말 다 하고 딱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만 정말 반짝하지 말고 좀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좀 가져달라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정말 안전에 관련된 네.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언론, 정치계,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런 방향으로 좀 흘러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정말 최종적인 제 바람입니다. 잊으면 안 되겠죠. 네. 폭염이 오니까 폭우를 잊어버린 것처럼 됐는데 자 한진걸 수장의 마무리 바랍니까? 저는 어쨌든 이 피해를 복구하는 게 최선이다 지금으로서는. 그다음에 이제 진상조사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예비비든 추경이든 뭐든 좋으니까 빨리 국회와 정부가 결론을 내달라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코로나가 지금 하반기까지 계속될 상황이고 추석도 우리 서민들은 굉장히 지금 명절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긴급 재난지원금도 2차 긴급 재난지원금 논의도 정부나 국회에서 좀 시작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드려봅니다. 예. 네, 신지원의 마무리 네, 바랍니다. 저는 지금 뭐 야당 쪽에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야당이 이럴 때 좀 오히려 그 기회다. 그러니까 뭐랄까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이런 문제, 재난 문제를 뭐 코로나 문제 포함해서요. 정파적 접근을 하지 않고 기존과는 다른 접근을 하는 그러니까 꼭 뭐 집권 여당이 먼저 뭐 모범을 볼 필요는 있겠지만 꼭 그 순서가 꼭 그렇게 돼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재난의 정쟁화를 벗어나는 이런 노력을 야당이 먼저 보일 수도 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야당이 그런 좀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당에도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김영주 의원의 마무리 바랍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여당이 책임을 많이 지고 있고 정부와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정책을 좀 더 말하자면 지속 가능성과 예측성 기준으로 좀 다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국회는 특히 여당은 협치를 해야만 여야의 사이가 좋아져야만 국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네, 그런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더 포용적으로 야당과 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난 대비는 뭐 정파적 문제가 아니고 여야 모두의 문제고 또 국민적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신 네 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폭우, 폭염,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고요. 2019 회계년도 결산을 위한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수해 대책을 위한 4차 추경 편성 여부, 또 날로 확산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 등 주요 현안이 다 다뤄질 예정인데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대안을 찾는 의미 있는 결산국회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슈 토론 전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